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신호 처리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저번에 개략적으로 살펴봤던 그 LTI 시스템이죠. Linear Time Invariant 선형 시불변 시스템에 대해서 어, 이 처리하는 과정이 우리가 Convolution Sum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G 트랜스폼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렴 영역 Reason of Convergence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G 트랜스폼으로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니고 이쪽에 호목해서 동영상 두 개에 대한 간단한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시불변 시스템은 두 개의 프로퍼티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선형성과 시불변성 성질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이 두 개 성질을 만족할 때 우리가 LTI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LTI 시스템은 저번에 얘기했죠. 해석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특성화 짓기도 쉽고 그리고 디자인하기도 쉽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서는 반드시 LTI 시스템을 우리가 다룬다고 그랬죠. 요걸 벗어난 거는 이제 대학원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그 시그널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갖다가 이 LTI 시스템을 가지고 개발한 그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LTI 시스템을 공부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중추부의 원리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이 가장 큰 성질이겠죠. 자, 중첩의 성질이 만족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복잡한 입력 파형 모양이 있다고 그럴 때 요놈을 갖다가 우리가 아주 베이직한 시그널들의 콤비네이션으로 가지고 우리가 분리할 수 있겠죠. 입력 신호 모양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간단한 신호들의 우리가 복잡한 레고 블록 복잡한 모양의 레고 블록을 간단한 레고 베이직한 블록들을 조합해서 복잡한 뭐 배를 만든다든지 뭐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그죠?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간단한 신호를 가지고 복잡한 신호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간단한 신호들을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을 우리가 대충 우리가 이제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들의 각각에 대한 입력에 대한 출력을 갖다가 계산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니까 그놈들을 싹 더해버리면 복잡한 입력 신호 모양에 대한 출력 신호를 갖다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LTI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는 선형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날로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LTI 시스템을 나타내는 방법은 보통 뭐 아날로그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임팔스 응답. 자, 임팔스 응답은 뭐죠?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유닛 샘플, 즉 임펄스를 인가했을 때 그 출력을 갖다가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그랬죠. 자, 여기 전제 조건이 있었죠. 뭐예요? 내부에 있는 메모리를 전부 다 0으로 강제적으로 0으로 만들어 놓고 임펄스를 인가했을 때 그때 리스폰스가 임펄스 리스폰스입니다. 초기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력에다가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를 갖다가 인가했을 때 그 출력들을 갖다가 모든 주파수 값 있죠. 요 f 모든 주파수 값을 우리가 변화를 시켜줘요. 여기 t가 빠졌네요. 2파이 ftn 요 시간 영역이 빠졌네요.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인가해 가지고 그 출력을 갖다가 계산한 게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퍼 펑션은 뭐냐면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에 대한 그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G 트랜스폼이죠. G 트랜스폼을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퍼 펑션은 입력의 G 트랜스폼 분의 출력의 G 트랜스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에 하나를 알면 이것들끼리 서로 변환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쉽게 수식적으로 우리가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파수 응답은 G 트랜스폼의 Z 대신에 EJ 오메가를 대입하게 되면 얻어진다고 그랬죠. 임펄스 리스폰스는 이것을 프레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에 G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트랜스퍼 펑션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discrete time이든 continuous time이든 우리가 이 신호를 요 델타 n 있죠. 델타 n에 딜레이된 것들이죠. 시프트된 것들의 선형결합으로 가지고 discrete time 신호를 나타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시고는 요 임펄스들의 딜레이된 임펄스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입력 신호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n이나 델타 t를 우리가 베이직 빌딩 블록이라고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LTI 시스템에는 입력이 들어오면 이 출력의 관계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컨볼루션 서메이션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iscrete time일 때는 convolution summation이고, continuous time일 때는 이 summation 대신에 적분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impulse response는 우리가 델타 n을 impulse라고도 하는데 보통 unit sample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unit sample respon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h of n으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것들은 언제 이용하느냐면, 우리가 자동차 혹시 기차를 보수하시는 분 보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버님이 철도청에 계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동차 열차를 보수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보수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망치를 들고서 열차의 그 바퀴에다가 망치를 툭 두드려서 고장난 바퀴에 뭐 문제가 있나 없나를 갖다가 이제 점검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망치를 하나 탁 두드리는 게 바로 유닛 스텝 또는 임펄스 하나 가는 거죠. 그럴 때 그 밖에서 나는 소리가 바로 뭡니까? 임펄스 리스폰스죠. 그래서 이 보수하시는 분은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밖에서 그 망치 두드렸을 때 나오는 소리, 즉 임펄스 리스폰스를 듣고서 이 밖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갖다가 이제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자동차 고치시는 분한테, 혹시 자동차 모시는 분들은 자동차 고치러 가면 어떻게 하는가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가속기를 확 세게 밟죠. 그렇게 했을 때 자동차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서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를 갖다가 그 자동차 많이 고치신 분은 금방 알아내죠. 그게 바로 임펄스 리스폰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타 쪽으로 전공하시는 분들은 임펄스 가하기보다는 유닛 스텝이죠. 마이너스 시간에서는 0이고 0을 포함해서 양수 시간은 1을 갖는 유닛 스텝을 탁탁 인가했을 때 이걸 갖다 우리가 mun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un이라고 하고 mun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을 보고서 이 모타의 리스폰스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타 쪽에서는 임펄스 리스폰스보다는 유닛 스텝 리스폰스를 갖다가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un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그 출력을 갖다가 우리가 sn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지금 뭡니까?yn이 입력들의 선형결합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있죠.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FIR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FIR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을 알고 싶으면 xn 대신에 우리가 뭘 가하면 됩니까? 유닛 샘플을 갖다가 가하면 xn 자리가 전부 다 이렇게 델타 n으로 바뀌겠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임펄스 리스폰스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n이 0일 때 알파 1이라는 값이 있다는 거. 왜 나머지는 n이 0일 때는 n을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델타 마이너스 1은 뭐죠? 0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1이죠. n이 0일 때는 알파1밖에 값이 없죠. h0는 알파1이죠. 그 다음에 h1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들은 다 0이 되고 요것만 n을 1 집어넣으면 델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값이 1이고 그래서 알파2가 곱해져서 h1은 알파2가 되겠죠. 똑같은 요령을 하게 되면 h2는 뭐가 되겠습니까? 알파3. 그 다음에 h3는 알파4가 되겠죠. 자, 그래서 h over n은 뭡니까? impulse response는 바로 요 FR 필터, FR 이 출력이죠. 출력에 있는 요 입력 앞에 있는 이 개수들 있죠. 요 개수들이 바로 impulse response가 되겠습니다. 자, impulse response 하는 예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거는 무슨 예냐면 accumulator, 누산기라고 그러죠. 누산기 또는 누적기라고 그러는데 accumulator에 대한 impulse response를 갖다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고자 하면 자, 누산기는 바로 뭡니까? 입력 들어오는 신호를 갖다가 지금까지 쭉 과거부터 입력이 들어오겠죠. 그 입력을 갖다가 우리가 n에서 값을 계산하고 싶다 하면 yn n에서 값을 계산하고 싶다 하면 지금까지 들어온 입력 값들을 갖다 쭉 더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누산기라고 하죠. 그래서 h0부터 hn까지 입력 신호를 갖다 쭉 더한 겁니다. 그게 출력이죠. 그게 누산기의 출력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임펄스 응답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입력 자리에 델타 n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 대신에 델타가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뭡니까? 델타 펑션을 과거부터 지금 현재 시점 n까지 값들을 쭉 더하게 되면 이거는 뭐죠? L이 0일 때만 값이 1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n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델타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델타 제로만 값이 존재하니까 하나 또 전부 다 0이라는 값만 들어왔겠죠? 그래서 0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h-2도 제로, h-1도 제로, 그죠? 그렇지만 이제 n이 0이면 어떻게 될까요? n이 0이면 과거에 들어왔던 값은 전부 다 0이 되다가 델타 제로가 1이 되고, 그죠? 1이 하나 들어왔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합시다. 3이라고 하면 n이 0일 때 하나 1 들어왔죠. 그리고 델타 1, 델타 2, 델타 3은 다 뭐가 0이 되니까 이것도 다 가격에서 계속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L이 0일 때가 1이 하나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또 더해도 뭐가 됩니까? 1이 되니까 즉 무슨 뜻입니까? 마이너스 시간까지는 전부 다 0이고 그 다음에 n이 0 이상부터 값이 1이 나오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델타 펑션을 누산기를 거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유닛 스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누산기에 대한 임펄스 리스폰스는 유닛 스텝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L타입 시스템을 나타낼 때 인풋 아웃풋 관계식. 자,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뭡니까? 얘기했습니다.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임펄스 리스폰스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컨볼루션 썸으로 가지고 우리가 출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LTI 시스템에서 유닛 샘플 리스폰스만 알고 있으면 이 시스템의 특징을 갖다가 우리가 다 파악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완전히 completely characterized, 완전히 파악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의의 입력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그 출력 파형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계산기로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LTI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자,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다 하면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요거의 의미가 뭐죠? 입력이 어떻게 들어왔다는 겁니까? n이 마이너스 2시간일 때 0.5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 n이 1일 때 1.5라는 크기를 갖고 있고 n이 2일 때 마이너스 1이라는 크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n이 5일 때 0.75라는 값을 갖고 있고 나머지 시간에서 전부 다 값이 0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이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우리가 뭘 알고 있을 때 H of n, impulse response를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떠한 입력 모양, 이거는 뭐죠? 하나 예죠. 어떠한 입력이 들어와도 요거하고 뭐죠? 컨볼루션 관계식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우리가 지금 데이터 펑션이 몇 개 들어왔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LTI 시스템 어떻게 됩니까? 요 입력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왔는데 이걸 갖다가 각각 우리가 레고 블록처럼 요거 하나 들어온 거에 대한 출력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들어온 거에 대한 출력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들어온 거에 대한 출력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거 들어온 입력에 대한 출력을 계산해 갖고 그 출력 각각의 출력을 갖다 쭉 더해버리면 최종 출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기법을 우리가 이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델타 n 플러스 2가 입력으로 들어왔다면 여기 뭐 알파라는 스케일이 곱해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라는 스케일링 상수가 우리가 곱해지면 되겠죠. 자, 델타 n 플러스 2가 들어오면 출력이 뭐가 됩니까? 델타 n이 들어오면 hn이니까 델타 n 플러스 2가 들어오면 또 뭐가 될까요? hn 플러스 2가 되겠죠. 왜? 무슨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죠.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은 뭡니까? 입력이 이만큼 딜레이 되면 출력도 이만큼 딜레이 된다는 게 타임 인베리언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델타 n이 들어오면 hn이 되는데 델타 n 플러스 2가 들어오면 hn 플러스 2가 된다는 건 바로 뭐죠? 타임 인베리언트라는 프로퍼티를 우리가 이행한 성질을 이용한 거죠. 마찬가지로 델타 n-1은 hn-1, 델타 n-2는 hn-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델타 n-5는 hn-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요 입력의 조합이 들어왔다 하면 최종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요 출력들을 갖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h를 알고 있죠. h of n을 알고 있으니까 hn 플러스 2는 뭡니까? hn을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시프트 시키면 되죠. 요거는 hn을 1만큼 시프트 시키면 되죠. 그래서 hn을 알고 있는 함수니까 요것들의 딜레이 된 것들의 서메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출력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아까 앞에서 0.5, 1.5, 마이너스 1, 0.75 본래 입력 신호에 이렇게 스케일링이 돼 있었으니까 출력도 똑같은 요거는 뭡니까? 요 0.5 곱하면 출력도 0.5가 된다는 건 바로 뭐였습니까? 리니어 성질이죠. 리니어에 같은 입력에 곱해진 상수만큼 출력도 곱해져서 나온다는 게 바로 무슨 성질이었어요? 첫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호모지니어티였죠. 호모지니어티.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딜레이 됐을 때 출력도 2가 된다는 건 타임 인베리언트 성질이었죠. 자, 그 다음에 YN은 뭡니까? 자, 각각 출력을 갖다가 더해도 된다는 건 바로 뭐죠? 애더티비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쭉 더했죠? 요 두 가지가 바로 선형성이죠. 리니어. 그 다음에 요 딜레이 된 게 같이 딜레이 돼서 나온다는 것은 타임 인베리언트. 그래서 LTI 시스템이 우리가 가정했을 때 LTI 시스템 성질을 만족해 줄 때 우리가 이렇게 컨볼루션 서메이션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걸 LTI 시스템 아닐 때는 컨볼루션 서메이션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LTI라는 성질을 갖다가 다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컨볼루션 서메이션 형태로 출력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아까 그 계산하는 요령을 갖다 식으로 나타낸 게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그죠? 입력 신호 K번째 샘플은 델타 n-K가 곱해져 있죠. 왜? 요 n이 K일 때 요게 0이 돼가고 값이 1이 되겠죠. 그래서 XK, 요게 상수값이죠. K번째 샘플이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K가 0일 때 델타 n이 1이 되고, X0가 곱해졌죠. 그래서 모든 입력 신호, 임의의 샘플이 들어오더라도 입력 신호를 뭡니까? XK, 각 샘플의 입력 신호의 크기에다가 시프트된 델타 펑션 곱해가고 각 샘플 하나하나를 갖다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걸 갖다 모든 시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더해버리면 임의의 입력 신호도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시프트된 델타 펑션의 XK, K번째 샘플을 곱한 거에 즉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시프팅 프로퍼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입력 신호도 이렇게 요 델타 n-k가 뭐가 되겠습니까? 레고 블록이 되겠죠. 이 레고 블록을 갖다가 여러 개를 조합하게 되면 어떠한 입력 신호도 조합이 돼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 이제 임의의 K 이게 한 개죠. 임의의 K번째 샘플 하나만 이용해 가지고 요걸 갖다가 시스템에 넣어주면, 그죠? 요 인풋 하나만 넣어주면, 예,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됩니까? XK는 상수죠. K번째 샘플 크기. 예, 요거는 상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델타 함수를 넣어주면 H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타임 인베런트 성질에서 델타 N에 대해서 HN이니까 델타 N-K는 HN-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하나의 레고 블록에 대한 출력을 계산한 거죠. 그러면 이제 K가 0일 때 계산하고, K가 1일 때 계산하고, K가 2일 때 계산하고, K가 3일 때 계산하고, 이렇게 해가 쭉 모든 K에 대해서 더하게 되면, 최종 출력을 아까 컨볼루션 서메이션 형태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로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좀 돕도록 그림을 그린 건데요. 자, 첫 번째 n이 0일 때는 요거 하나만 있겠죠. 이거는 결국 뭡니까? 델타 n은 뭡니까? n이 0일 때 1이라는 값을 갖고 있죠. 여기다가 x0만큼 크기를 곱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 나타났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샘플은 뭐예요? 델타 펑션 n이 1만큼 딜레이 된 델타 펑션 유닛 샘플은 n이 1일 때 1을 갖고 있겠죠. 여기다가 크기 x1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요령으로 x-1일 때, x2일 때 이것들을 각각을 갖다가 딜레이 된 델타 펑션을 그때 샘플의 크기로 가지고 이렇게 분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블록을 갖다 조합하게 되면 복잡한 신호, 이 입력 신호를 갖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입력 신호를 델타 펑션, 시프트된 델타 펑션의 각 그 K, 각 이 시프트된 위치의 K에 해당되는 그 샘플 값 곱해가지고 모든 K에 대해서 대하면 된다는 거죠.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잘못됐네요. 시프팅. 여기서 시프팅은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시프팅은 채로 그른다는 됩니다. 우리 있죠. 예를 들어서 주스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주스를 갖다 채에다 걸르잖아요. 그걸 갖다 시프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위를 가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찌꺼기가 있겠죠. 그 찌꺼기를 걸러내가지고, 이 나달을 갖다가 하여튼 그 의미다. 끌어모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채로 걸러가지고. 자, 그래서, 임의의 입력 신호를 시프트된 유닛 임팔스 또는 유닛 샘플들의 입력 신호의 그 크기를 곱한 선형 결합으로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웨이트 값, 유닛 샘플, 시프트된 유닛 샘플의 웨이트 값, 즉 그 크기는 웨이트 값은 바로 뭐죠? 입력 신호의 그 값이라는 거죠. xk. 그러니까 델타 n-nk의 크기는 xk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델타 n-k에 대한 그러니까 델타 n을 k만큼 시프트한 거죠. 요거에 대한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hn-k, LTI 시스템이면 LTI 시스템의 hn-k가 되는데 이렇게 델타 n-k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입력이 k 때 값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했을 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k번째 인가된 유닛 샘플에 대한 출력이다 해갖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LTI 시스템일 때는 HKN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H 갈로 열고 M-K가 되겠죠. 그래서 요 자리가 뭐로 바뀌겠습니까? XK 그 다음에 H M-K가 되겠죠. 그래서 선형 시스템일 때는 요 자리가 더 간단하게 H 대갈로 n-k 대갈로 닫고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LTI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입력 신호 모양이 복잡하면 이걸 갖다가 임펄스의 선형 결합으로 시프팅 프로퍼티를 만족하니까 임펄스, 딜레이된 임펄스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 각각 임펄스의 응답을 계산해서 쭉 돼버리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입력 신호하고 임펄스 리스폰스 간의 컨볼루션 썸을 갖다 이렇게 연산자로 나타낼 때 스타로 나타내요. 그래서 H 스타 H 이게 이제 Y가 되겠죠.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HN 스타 HN 그리고 이걸 갖다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컴퓨터에서 계산할 때는 더미 베리블 K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계산하는 건 뭡니까? K에 대해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K를 만들었죠. 그리고 N만큼 시프트 시켰죠. 이거는 뭐냐면 H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H 함수를 Y축 대칭을 시켰다는 거죠. 마이너스 지금 우리가 K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K라는 거는 H-K라는 건 뭐냐면 HK를 Y축 대칭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수 쪽에 존재하는 신호는 음수 쪽으로 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컨볼루션의 아주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자, 여기에 H하고 X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HN 스타 XN 해도 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은 결합 법칙도 성립하고, 그래서 컨볼루션에 대한 성질들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그래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 델타 n은 n이 0일 때 값을 1이라는 값을 갖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0이 들어가죠. 요걸 갖다가 유노 샘플이라고 합니다. 입력 신호. 자, 그러면 우리가 k번째 입력 신호는 크기를 xk를 갖고 있겠죠. 그럼 요걸 갖다가 요걸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xk에다가 요 델타 n을 k만큼 시프트 시킨 거 요걸 곱하면 바로 뭡니까? k일 때 요 xk 크기만큼 스케일링 돼 갖고 탁 하나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xk 하나만 나타나겠죠. 그러면 자 hn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요걸 입력을 인거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력은 요거는 상수니까 hk에다가 델타는 뭐로 바뀝니까? h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n-k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딜레이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자, HN이 이런 모양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하면 출력, 요거에 대한 입력에 대한 출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K 값만큼 스케일링 되겠죠. 스케일링 돼갖고 뭐 이거는 요거보다 작아졌으니까 아마 요게 1보다 작은 값이라는 걸 1보다 작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1이 이만한데 줄어들었잖아요. 작아졌으니까 요거의 앰플리튜드도 같은 양만큼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HN은 n이 0일 때 여기 중심인데 어디로 시프트 됐습니까? K만큼 시프트 되겠죠? 그래서 K만큼 시프트 돼서 HN만 알고 있으면 임펄스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이게 이미 한계 K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우리가 원하는 시점까지 다 계산해서 더해버리면 최종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입력 신호 XN이 있고 그 다음에 HN이 이렇게 있는 자, 임펄스 응답이 아주 간단하죠. n이 0일 때 1, n이 1일 때 2, 이 두 개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yn을 실제로 한번 그림으로 이제 계산하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 아까 얘기했죠. k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k에 대해서 계산하는 건데 h-n이 y0 계산한다고 그럽시다. y0는 어떻게 되죠? xk 곱하기 h, 제로 대입하니까 h-k가 되죠. h-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파형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요게 지금 y축이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라는 거니까 h-k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0일 때는 그대로 보죠. 여기 지금 대칭의 이게 기본이 요게 뭡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만드니까 요거는 안 바뀌고 그 다음에 2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 마이너스 1로 가겠죠. 마이너스 1의 2로 이쪽으로 옮겨가겠죠. 자, 그래서 입력하고 y0를 계산한다면 요 xn하고 h-n이죠. h-n을 샘플 단위로 스로 곱해갖고 쭉 돼버리면 출력이 나오겠죠. y0가. 자,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가지고 표시하면, 자, 아까 얘기했죠. 자, h-k는 아까 y축 대칭으로 해갖고 마이너스 1에 2가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n이 0일 때 값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xk 그대로, 그 다음에 h는 y축 대칭한 거, 요거 샘플 단위로 수로 곱해갖고 대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뭐밖에 없습니까? 중복되는 거는 n이 0일 때밖에 없죠. 그래서 1 곱하기 1이 돼갖고 1이 되죠. 그래서 y0는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저 n이 아까 hn-k인데 n이 1이니까 h1-k죠. 이거는 뭡니까? h-k를 1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프트 됐죠. 시프트 시키고 그 다음에 이 xk하고 h1-k하고를 샘플 단위로 수로 곱해갖고 대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중복되는 거는 요거하고 두 개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 x0, h1, x1, h0 요 두 개 곱해갖고 더하면 결국 뭐예요?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계산하면 우리가 그림적으로 우리가 출력을 쭉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계산한 게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계산했는데요. 2, 3, 4일 때도 한번 쭉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LTI 시스템에서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shifting property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해서 어떠한 입력 모양이 들어오더라도 출력을 갖다가 우리가 레고 블록처럼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호 처리 쪽에 공부할 때 G 트랜스폼, G 변환을 갖다 우리가 또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요. G 트랜스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 변환은 자, 요 xn이 있으면요. xn에다가 z-l을 곱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n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했을 때 우리가 x버지 이걸 갖다가 g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은 z 자리에 e-j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이걸 줄여서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을 줄여서 DTFT라고 합니다. DTFT. 자, 이거는 G 트랜스폼. 그래서 G 트랜스폼만 알고 있으면 DTFT는 우리가 Fourier 트랜스폼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Fourier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G 플레인을 우리가 이제 나타냈는데 G 플레인 요거 지금 G 플레인은 이렇게 복소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EJ 오메가 집어넣었다는 거 뭡니까? EJ 오메가 Z 대신에 EJ 오메가라는 거 복소수 영역에서 EJ 오메가는 요거의 절대치를 계산하면 뭐가 되죠? 요거 절대치를 계산하면 1이죠. 그러니까 이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반경이 1인 원상에서 우리가 값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Z는 모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 실수도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헛수도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까지 이 모든 평면을 갖다가 다 커버를 하는데 반해서 요거의 스페셜한 케이스죠. 이 J 오메가 집어넣으면 결국 뭡니까? 요 단위원상에서만 우리가 값을 갖다가 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레 트랜스폼에서 사용하는 그 영역이 되겠고 G 트랜스폼은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은 단위원상에서 값을 계산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푸리에 트랜스폼은 지금 요게 지금 원통입니다. 원통상에서 이 원통의 표면상에서만 값이 나오는 거죠. 예, 요게 지금 요게 허수부, 요게 실수부, 요게 평면이죠. 요 평면에 대해서 값은 요때 값은 요거라는 거죠. 요때 값은 요거고, 요때 값은 요거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건 뭐니까 이 원통 상황에서만 존재하니까 값이 어떻게 됩니까? 한 바퀴 쭉 도는 게 여기서 그 뭡니까?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죠. 이 각도가.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자, 이게 지금 한 주기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파에서 한 바퀴 돌았을 때 이걸 계속 뭡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2파이가 계속 반복해서 같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 바로 뭐냐면요. 자, 이게 2파이마다 똑같은 모양이 반복돼서 나오죠. 그래서 G 트랜스폼은 아닙니다. 푸리에 트랜스폼은 2파이의 주기함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DTFT,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푸리에 트랜스폼은 2파이의 주기함수입니다. 2파이의 주기함수. 그 다음에 이 오메가의 저번에 첫 시간에 아마 이게 첫 번째 동영상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오메가의 단위가 뭐죠? 우리 아날로그 때 캐피탈 오메가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캐피탈 오메가는 뭡니까? 우리가 레디안 퍼 세크였죠. 여기서는 그냥 뭡니까? 마이너스 2파이, 각도죠. 그래서 여기는 레디안입니다. 단위가 퍼 세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G 트랜스폼이 우리가 수렴을 갖다가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요거의 절대치를 계산했을 때 이 G 트랜스폼의 절대치가 무한대보다 작으면 유한하죠. 유한하면 우리가 이 G 트랜스폼이 수렴한다고 그럽니다. 컨버지. 이 컨버지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컨버지 하기 위해서는 요 G 트랜스폼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요거 정의식이죠. 정의식 요 x 오브 g가 요 정의식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절대치를 취하죠. 자, 이 절대치를 취하면 자, 어떤 요거하고 요 두 개가 곱해져 있죠. 곱해진 것의 절대치는 요 안에 각각 절대치 취한 것보다 어느 쪽이 크겠습니까? 이쪽이 크겠어요? 이쪽이 크겠어요? 두 개 곱해가지고 스매싱 하고 난 뒤에 절대치 취한 것보다 각각 성분별로 절대치를 취하고 스매싱을 한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겠죠. 왜? 예를 들어서 봅시다. xn이 마이너스 1이고 z-n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고 1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또 뭡니까? 요게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오고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어떤 거는 플러스 되고 어떤 건 마이너스 되고 서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가고 저끼리 서로 깎아먹겠죠.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양수로 다 만들죠. 양수들만 더한가? 양수, 엄수 막 섞여 있는 수를 더한가? 어느 쪽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꼴로 해놨는데 실제로는 이쪽이 크겠죠. 부등 이쪽이 더 큽니다. 이쪽보다. 그럴 때 요거의 상한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요놈의 상한치가 요게 된다고 보죠. 요게 어떻게 될 때? 유한한 값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수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수렴하는 영역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Region of Convergence, ROC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Region of Convergence는 어떻게 되냐면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을 그리면서 그 수렴 영역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렴 영역은 전부 다 링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링의 집합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앞에 나왔던 식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립 영역은 여기 있는 것처럼 요 회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요 이렇게 표시된 영역이 바로 수립 영역이라고 이걸 갖다가 annual link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립 영역은 보통 요게 유한한 값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상 링 형태로 수립 영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블한 시스템은 푸리어 트랜스폼을 갖고 있는 스테이블한 시스템은 뭡니까? 유니폼리 컨버전트 해야죠. 컨버전트 해야 우리가 값이 유한한 값이 나오겠죠. 출력이. 그런데 만약에 컨버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유한한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출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대로 막 커지는 발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푸리어 트랜스폼을 갖고 있는 스테이블한 시스템은 반드시 뭡니까? 컨버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푸리어 트랜스폼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단위원상에서 값을 계산하죠. 자, 그래서 스테이블한 시스템은 자,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요게 ROC죠. 만약에 이 영역에서 수렴하는데 단위원이 요 회색 영역 내에 단위원이 존재하면 이 시스템은 스테이블하다고 그럽니다. 네, 만약에 단위원이 이렇게 이 수렴 영역이 아닌 이 흰색 영역에서 만약에 단위원이 존재하게 되면 이 시스템은 우리가 그 unstable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단위원이 수렴 영역 내에 존재해야만 반드시 수렴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많이 보게 되는 함수가 바로 an이죠. 이렇게 a의 n승으로 a가 값이 1보다 작겠죠. 당연히. 그래야 이는 모양이 나오겠죠. 자,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n이 a가 1이 커지면 점점 커지죠. 입력이 발산하니까 이는 입력을 우리가 넣어주질 않죠.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입력이 무한대로 가니까 출력도 무한대로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입력으로 익스포넨셜 함수를 넣어줄 때는 이렇게 디케이하는 형태의 어떤 입력을 넣어주겠죠. 유한한 값이 나야 되니까. 자, 그럴 때 이 un을 왜 곱해주냐면은 음수일 때 값이 전부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un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시간에서도 값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그걸 강제적으로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un을 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력으로 이런 형태의 신호를 많이 인계해 주겠죠, 보통. 자, 이렇게 넣어줬을 때 우리 이걸 갖다가 뭡니까? right sided sequence라고 합니다. 오른쪽 편에만 값이 존재하죠. 반대로 왼쪽 편만 존재하면 left sided sequence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G 트랜스폼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N, UN, 요 입력에다가 Z-N을 갖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우리가 서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UN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마이너스 시간은 전부 다 0이니까, 0부터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UN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무한대까지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렇게 공통으로 묶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묶어주면 자, 컨버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컨버지 하기 위해서는 요거 전체의 절대치는 요 안에 절대치보다 작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상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내부를 절대치치 해가지고 더해준 거 요게 상한치가 되겠죠. 요 상한치가 유한한 값을 가질 때 수렴한다고 그랬죠. 컨버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만족이 되겠죠. 자, 요걸 만족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1보다 큰 값이 되게 되면 1보다 큰 값을 무한대로 더하게 되면 무한대로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돼야 전체를 더하더라도 수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1보다 작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요걸 갖다가 양쪽에다가 A, 절대치 A로 나눠주면 그리고 부동호 방향을 Z
z-1은 z분의 1이니까 요걸 갖다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무슨 뜻입니까? 수렴하기 위해서는 자, a가 뭡니까? 상수값이죠. a라는 어떤 상수값을 가지고 있죠. 그 a라는 거 뭡니까? a를 요 절대치 a는 복소수형에서 무슨 1일 때는 단위원이었잖아요. a는 뭡니까? 절대치 a는 뭡니까? 반경 a인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렴 영역, 즉 z, 요 놈이 수렴하는 이 z는 뭐가 됩니까? 반경 a를 갖는 것보다 어느 쪽? 바깥쪽이라는 뜻이죠. 그죠? 예,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바깥쪽으로 가야 수렴형이 된다는 거고, 만약 그걸 만족해주면, 이거는 자,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게 공비수율이죠. 공비수율을 합의 공식 있죠. 1 공비가 뭡니까? az-1이죠. az-1. 그 다음에 초항, 그죠? 초항이 뭐죠? n이 0일 때 초항이죠. n이 0일 때 뭡니까? 이거의 영성은 1이죠. 예,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걸 갖다 양쪽에다가 z를 곱해주면 g-a분의 z죠. 즉 뭡니까? 요거는 요 xn은 a에 뭐가 있는 거죠? a에 폴이 있는 거죠. 폴. 맞습니까? 요거 부모당식을 0으로 만드는 근이 바로 뭡니까? 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폴이 되겠고, 여기는 zero는 뭐예요? 예, 원점이 바로 zero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로 하나, 폴이 하나인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가 입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렴 영역은 지금 아까 뭡니까? 요거 a, 요 a보다 반경 a보다 큰 바깥쪽이 바로 수렴 영역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자, 요거는 입력 신호 아까 요거 이거 라이트 사이드 시퀀스입니다. 자, 그럴 때 요거의 D 트랜스폼은 G-A분의 A 또는 1-Z-1승분의 1. 요거는 이런 공식처럼 잘 외우고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반경 A1이 있죠. 반경 A1의 요 회색 진 부분, 즉 바깥쪽이죠. 지금 이거 사각형을 했는데 실제로 모호한 데까지 다 이 수렴 영역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요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수렴하기 위해서는 요 지금 단위원이 있죠. 단위원이 자, 앞으로 다시 가면 자, AG-1이 1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G는 A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가 나왔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수렴하기 위해서는 단위원이 어디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ROC에 있으라고 그랬죠. 만약에 단위원이 이렇게 된 케이스하고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다 하면 요놈은 뭡니까? 발산한다는 뜻입니다. 예.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컨버전스를 갖다가 우리가 따질 때 단위원이 ROC 영역 안에 존재하느냐 아니면 ROC 영역이 아닌데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컨버전스를 갖다가 시스템의 컨버전스를 금방 스테빌리티를 금방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U-N-1 자, 이거는 뭡니까? 아까 U-N은 뭡니까? U-N은 만약에 이거 라이트 오른쪽 편에 존재하는 시퀀스가 -n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 편으로 y축 대칭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y축 대칭으로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만큼 -1만큼 시프트 시켰죠. -1만큼 시프트 시켰으니까 한 칸 원점에서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칸 시프트 돼갖고 -1부터 값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값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left sided sequence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자, 우리가 임팔스를 갖다 여기다 주게 되면 임팔스를 여기다 주게 되면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요 이후에 나타나는 게 우리가
인과응보 법칙 코젤리티를 만족해 주는 거죠. 이렇게 보통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입력을 여기다 줬는데 출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우리가 왕왕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그러면 실제 인과응보 법칙을 만족하지가 않으니까 시스템 구현할 수 없느냐?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어느 값만큼 스레이숄드를 줘갖고 그 이후에 있는 건 잘라버리고 어떤 적당히 큰 값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취할 수 있겠죠. 취하고 나서 인과응보 법칙을 만족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걸 갖다가 요 값이 바로 원점으로 우리가 시프트 시켜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값이 뭐가 쭉 나타나겠죠. 자,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인과응보 법칙을 강제적으로 나타나게끔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학적으로는 수학적 모델을 세웠을 때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공학적으로 시스템 만들 때는 인과응보 법칙, 코젤리티를 만족하도록 요놈을 갖다가 오른쪽 편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시프트 시켜가지고 실제로 시스템을 우리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퀄라이저, 등하기 같은 거 설계할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우리가 한번 G 트랜스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식을 우리가 G 트랜스폼 공식을 집어넣었죠. 집어넣어갖고 자, 그죠? 이거는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U 함수를 없애게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만 값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여기 아까 그림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만 값이 존재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존재하는 범위를 상한과 하한을 바꿔주면 U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을 갖다 우리가 빼버릴 수 있죠. 자, 그래갖고 이걸 하니까 예. 자, 왜 이렇게 했냐면 n이 0일 때 뭐죠? 1이죠. 1 하나 빼내고 그러면 뭡니까? 0일 때를 빼내고 여기 0을 1부터 무한대에 있는 걸 갖다 0에서 무한대까지 있는 걸 우리가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이 우리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수렴해야 되겠죠. 요거의 상한은 뭡니까? 요거 전체에 A, 여기 N이 빠졌죠. 여기 N이 빠졌습니다. 자, 요게 수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여기 N승이 있는데, N승까지 마이너스 0에서 무한대가 다 더했을 때 이게 수렴하기 위해서 요 자체가 뭡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렴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마찬가지로 아까 같이 요거 A분의 1을 요쪽에 보내게 되면 Z는 A보다 작아야 되죠. 자, 이거는 뭡니까? A를 반경으로 갖는 수렴 영역이 A를 반경으로 갖는 거에 뭡니까? 작아야 되니까 이 A의 반경보다 작은 위치에 수렴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right sided sequence가 ANUN이었죠. ANUN하고 지금 left sided sequence -ANU, -N, -1하고의 G 트랜스폼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예, 아까 G-A였죠. 폴이 A이고 제로가 0이니까 아까 나왔던 그 X of G가 똑같죠. 자, 그래서 식은 다른데 G 트랜스폼 모양도 그래서 G 트랜스폼 모양만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레프트 사이드 시퀀스냐 라이트 핸드 사이드 시퀀스냐에 따라서 수렴 영역도 다르고요. 그죠? 수렴 영역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H of G만 봐가지고는 요거의 스테빌리티 판정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레프트 사이드 시퀀스에 대해서 따지고 있으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레프트 사이드 시퀀스는 수렴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원의 안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라이트 사이드 시퀀스는 뭡니까? 항상 어떤 원의 바깥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원의 바깥쪽에 존재하느냐, 어떤 원의 안쪽에 존재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레프트 사이드 시퀀스냐, 라이트 사이드 시퀀스냐를 갖다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ROC하고 그 시퀀스가 어느 쪽에 있느냐 하고와 같이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ROC는
자, 이렇게 안쪽에, 아까와 반대죠. 아까는 바깥쪽에 존재했는데 지금은 안쪽에 존재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단위원이죠. 단위원이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스테이블 할까요? 네, 당연히 ROC 내에 단위원이 존재할 때 이거는 스테이블한 시스템이고, 이건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요거는 지금 트랜스퍼 펑션 아직 아니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입력 신호 xn의 g 트랜스폼이죠. 이 g 트랜스폼을 우리가 분모 다항식과 분자 다항식에 우리가 이 비로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나타낼 수 있죠. 그럴 때 요 분모 다항식의 제로를 근을 우리가 폴이라고 그랬고, 분자 다항식의 근을 우리가 지루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항식으로 우리가 다항식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이건 아까 얘기했죠. 자, 폴과 제로. 그럴 때, 제로에서는 뭡니까? 요거의 근이 0이니까, 그 위치 0이 되버리니까 값이 0이 되겠죠. 폴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 분모가 0이 되니까 값이 무한대로 커지겠죠.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폴 제로 플러스를 나타내면, 그죠? 0일 때 제로가 존재하고 A일 때 폴이 존재하죠. 자, 그 다음 리저너블 커먼스가 바깥쪽에 있으니까 라이트 사이디드 시퀀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폴 위치, 그죠? 폴 위치를 지나는 이 원의 바깥쪽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제로는 안쪽에 있고요. 자, 제로는 이 안쪽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폴만 뭡니까? 이 ROC 경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의 바깥쪽에 제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폴의 바깥쪽에 ROC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ROC는 폴에 의해서 바운디드 되죠. 그죠? 바운디드 되고, 요거의 익스트리어, 바깥쪽, 스컬의 바깥쪽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마찬가지로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죠? G 트랜스폼 모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신호 모양은, 입력 신호는 왼쪽 편에 이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럴 때 똑같은 모양인데 뭡니까? 리저너블 컨버전스가 이제는 안쪽에 존재하죠. 그리고 폴에서 마찬가지로 바운디드 되고 있고, 제로는 안에 있는데 제로는 상관없습니다. ROC 안에 있던 바깥쪽에 있던.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ROC는 폴에서 결정이 되죠. 그리고 이거에 폴의 위치를 갖는 이 원이죠. 원의 안쪽에 존재한다는 거죠. 인티리어. 자, 그리고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오른쪽 신호, 오른쪽 위에 있는 시퀀스하고 왼쪽 편에 있는 시퀀스를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합하게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요거는 오른쪽 편에 있는 시퀀스고, 요거는 왼쪽 편에 있는 시퀀스. 이거 잘못됐나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양쪽이 다 뭡니까? 오른쪽 편에 있는 시퀀스 두 개를 더한 거죠. 자, 이거는 뭡니까? 요거의 G 트랜스폼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폴이 제로가 0과 그 다음에 12분의 1, 여기 12분의 1입니다. 여기에 두 개 제로가 존재하고, 폴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이렇게 두 개 존재하죠. 그 다음에 단위원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지금 2분의 1 위치고, 1의 위치는 요거의 두 변이고, 여기죠. 여기에 단위원이 존재하겠죠. 자, 단위원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ROC 영역에 존재하니까 요 놈은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ROC는 뭡니까? any 폴도 포함하지 않죠. 왜?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항상 뭡니까? G가 요 2분의 1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서 요걸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꼴이 없었잖아요. 등호식에서. 그래서 요거는 빠지니까 ROC에 요 폴이 안 들어왔죠. 요거는 빼버렸죠. 그래서 ROC는 폴을 절대로 포함하지. 만약에 폴이 여기라도 하나 있으면 발산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아까 했던 얘기가 이제 제가 미리 얘기했었는데요. 자, 요거는 뭡니까? right sided sequence고 요거는 left sided sequence죠. 요 두 개가 합쳐서 요거의 G 트랜스폼은 아까 G 트랜스폼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죠? G 요거의 폴 위치가 뭡니까? 요게 A죠. G-A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G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인데 G-A니까 G-2분의 1이죠. 그래서 G 트랜스폼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때 수렴 영역이 달랐죠. 그래서 요거의 수렴 영역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폴과 제로가 1, 12분의 1, 제로가 두 개 존재하죠. 폴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3분의 요거는 뭡니까? 폴을 3분의 1 갖는 거는 라이트 사이드 시퀀스니까 3분의 1을 반경을 갖는 이 원의 어느 쪽이죠? 바깥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G-2분의 1은 left side sequence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반경을 갖는 원의 안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left side sequence하고 right side sequence 두 개가 합쳐지면 수렴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보다 바깥쪽, 그 다음 요거보다 안쪽이니까 이렇게 도넛 형태의 모양의 링 형태로 수렴형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OC 영역을 보고서 요놈은 어떤 형태의 신호가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됐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가 지금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 해갖고 수렴 영역이 겹치도록 만들어지는데 반대로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요게 지금 2분의 1이고 요게 3분의 1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겹치는 영역이 하나도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놈은 수렴 영역이 없는, 그러니까 항상 unstable 시스템이 되겠죠. ROC가 폴로 해서 바운디드 되고 이거는 이제 링 형태가 나왔다 이거죠. 도넛 형태. 그래서 ROC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1을 어디 포함하고 있습니까? 1은 요 바깥쪽에 존재하죠. 요 안에 있으면 요 안에 단위원이 있다 하면 이게 스테이블한 시스템인데 1이 여기 있잖아요. 이쪽에 존재하니까 하얀 영역에 존재하니까 결국 뭡니까? ROC가 단위원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놈은 unstable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ROC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폴은 이게 뭡니까? 이 점선이죠. 요 폴을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ROC는 반드시 N이 어떤 폴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자, XN이 AN이 주어졌을 때 이제는 뭡니까? finite, 아까는 뭡니까? AN 할 때 N이 0에서 무한대까지 쭉 그냥 갔잖아요. 여기서는 뭡니까? N이 0에서 N-1까지 어떤 유한한 까지만 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N, 라지 N 이상부터는 뭡니까?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음수 시간에도 0이고 이렇게 유한하게 finite sequence에 대한 G 트랜스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면 자, 우리가 G 트랜스폼이 정의식에서 0에서 N-1까지 존재하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근의 등비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아시죠? 1 등비 R, R이 AG-1이죠. 그 다음에 1 초항 1 빼기 그 다음에 요 등비의 N, 요 개수가 N개죠. N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Gn-1을 갖다 끄집어내면 G-n, 우리가 보기 쉬운 형태의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폴이 여기에 원점에 n-1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에 폴이 하나 있는 거죠. 그 다음 원점은 요거를 만족해주는 근이 몇 개 존재하겠습니까? 네, n개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제로가 n개, 예, 제로가 다항식이 n이니까 n개 존재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잘못됐죠. n-1 제로가 아니라 n개의 제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폴 또 몇 개입니까? 여기에서 원점에 n-1개 폴에, 그 다음에 어디에? A에 폴이 하나 존재하겠죠. 네. 여기 지금, 여기 아마 여기 하여튼 폴이 A 위치, 지금 A가 어딘지가 이제 표시가 안 돼서 아마 표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그죠? 요 A에 폴이 하나 또 존재하죠. 네. 그 다음에 ROC는 어떻게 됩니까? Reasonable Conversion은 유한한 신호니까. 자, 이 A가 1보다 작다고 만약에 한다면, 하여튼, 이게 유한한 시퀀스니까, 유한한 게 유한한 값을 더하게 되면 발산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Reasonable Conversion가 0에서 무한대까지 원점과 무한대 사이에 어떤 값이 있더라도 이거는 수렴하겠죠. 유한한 시퀀스는 FR 필터죠, 그죠? FR 필터 같은 경우는 유한한 시퀀스는 항상 수렴을 하겠죠. 네, 그래서 ROC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폴을 포함하지 않고 있죠. 왜? 원점을 우리가 뺐잖아요, 그죠? 폴, 이걸 빼고 이 위치에서 폴을 빼고서 우리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0을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스테이블. 그래서 유한한 시퀀스는 이것도 당연히 그 유한한 시퀀스 내에 값이 발산하는 값이 없어야 되겠죠. 유한한 시퀀스는 항상 수렴한다는 거죠. 그래서 FR 필터가 바로 이런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유한한 영역에서 값이 존재하니까 항상 스테이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ROC의 성질은 뭡니까? 어떠한 G-플레인 상에서 ROC는 어떻게 됩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링이나 디스크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프레 트랜스폼은 어떻게 됩니까? ROC가 단위원 내에 존재하게 되면 프레 트랜스폼은 항상 수렴한다는 겁니다. 왜? 프레 트랜스폼은 뭐였습니까? 단위원 상에서 값을 계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ROC 내 단위원이 존재하게 되면 프리에 트랜스폼은 단위원 상에서 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항상 값이 컨버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bsolutely, 절대적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ROC는 뭡니까? 폴을 절대로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한한 길이의 시퀀스는 반드시 0과 무한대 사이에서 0과 무한대를 제외하고 전 영역에서 전 영역에 존재한다는 거고, 요 두 개만 빠지고 다 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리저너블 컨버스가 있으니까 거의 뭐 스테이블하다는 얘기죠. 요 두 개 포인트 빼고는.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있는 시퀀스는 뭡니까? 유한한 폴을 반경으로 갖는 그 반경의 바깥쪽에 항상 ROC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레프트 사이드 시퀀스는 뭡니까? 폴을 중심으로 갖는 가장 안쪽에 있는 폴이죠. 요거는 가장 뭡니까? 이거는 뭐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폴이죠. 폴이 여러 개 있으면 아웃모스트는 뭐냐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폴의 바깥쪽이 존재하는 거고, 이거는 뭡니까? 폴이 여러 개 있으면 가장 안쪽에 있는 폴의 안쪽에 ROC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영상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들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를 갖다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내느냐 하면요. 자, 이거 지금 B는 여기 지금 요 갈로가 지금 닫혀야 되겠죠. 요 A, B, C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의 선형성, 요게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그 다음에 요 시스템에 대해서
시변이냐 시불변이냐. 예, 그 다음에 요놈은 인과응고 법칙, 즉 코자리냐 엔티코자리냐 난코자리냐,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리포트로 여러분들이 요번 주 중에 이제 출석 체크를 하시고 출석 체크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